안녕하세요, 소동만입니다. 네, 자바 프로그래밍 실습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자바 기본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그래밍의 문법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자바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C나 C++를 이용을 해서 이미 프로그래밍을 해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문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빠르게 자바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입니다. 네,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주석을 다는 부분도 동일하게 C나 C++와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주석을 달 때에는 슬래시 슬래시, 여러 줄 주석을 달 때에는 슬래시 아스테리스크로 시작해서 아스테리크 슬래시로 끝나는 형태로 주석을 달 수 있다. 그리고 파일명과 동일한 클래스 이름으로 클래스를 퍼블릭 클래스로 선언을 해주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메소드들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지 실행이 된다. 이 메인 메소드는 제일 처음 실행하는 메소드다.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찾아서 실행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호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퍼블릭 스태틱으로 주로 선언을 하고요. C 같은 경우에는 리턴 타입을 인트로 하는 게 표준이지만 자바는 기본적으로 리턴 타입을 보이드로 둡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스트링 타입의 배열로 두는데, 스트링 타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문자열을 저장하는 애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추후에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만들 때에는 메소드를 선언하는 헤더 부분, 그리고 리턴 값, 그 다음에 파라미터, 그리고 실행하는 부분, 그래서 헤드와 바디가 있습니다. 헤드와 바디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메인도 여기가 헤드, 그리고 이 부분이 바디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변수를 선언할 때에도 int i equal 20,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런 타입을 우리는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바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 int, 캐릭터, 바이트, 더블, 플롯,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형으로 변수 i를 선언하고 초기값을 20으로 저장을 하고, int형 변수 하나 s를 선언하고, 캐릭터 타입의 a 변수를 선언하고, 요거는 뭐 시문법이랑 똑같으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s에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파라미터로 i와 10을 줘서 i와 10, 그러면 i가 n에 들어가고 10이 m에 들어가겠죠. 따라서 현재 i의 값이 20이니까 요 리턴 값은 30이 되고, 이 30이 s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네, 뭐 이 부분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변수 a에다가 물음표를 하나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할 때 print l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print ln은 print 라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 줄씩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끝나면 저절로 백슬래시 n이 제일 끝에 저절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에 system.out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예요.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객체인데, 바로 콘솔 out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출력하는 기본적인 객체를 콘솔 out이라는 객체가 system.out이라는 객체로 만들어져 있고, 따라서 이 system.out 객체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인 print ln을 호출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C나 C++, 특히 C에서는 printf 같은 경우는 포매티드이기 때문에 형식 지정자를 통해서 출력을 했지만,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 가로 안에 인자값들을 나열해 주는 것만으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C++의 cout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system.out ln hello, 그리고 s, 이러면 처음에 a의 값은 물음표니까 물음표가 출력이 되고 엔터, 그 다음에 hello 엔터, 그 다음에 s의 값이 30이니까 30 엔터,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다 프린트 ln으로 호출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엔터가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 네, 이렇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라서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하는 부분과 클래스 키워드로 클래스를 선언할 수 있다. 그리고 퍼블릭으로 선언하면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한 형태다. 그리고 클래스 코드는 중괄호 안에다가 선언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주석 같은 경우에는 한 줄 주석은 슬래시 여러 줄 주석은 슬래시 아스테리스크 슬래시 사이에다가 적어주면 여러 줄 주석을 작성할 수 있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메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 프로그램은 항상 이 메인 메소드에서부터 실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지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인 메소드는 public static void로 선언을 한다. 그리고 스트링의 배열인 아규먼트를 받아서 실행 인자를 전달받도록 된다.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C나 C++에서 여러분들이 함수라고 불렀던 것을 여기서는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C나 C++에서 변수라고 불렀던 것은 자바에서는 보통 field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함수라고 부르던 것은 메소드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의 차이일 뿐이지 의미가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변수는 field, 함수는 메소드라고 많이 부른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자바에서는 보통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C나 C++에서는 메소드, 즉 함수가 전역 함수라는 게 존재를 해서 클래스 C++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바깥에서도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자바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클래스 안쪽에서만 메소드를 선언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C++ 같은 경우에는 C 언어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객체 지향의 특징인 캡슐화 중에서 일부가 무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역 함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캡슐화가 완벽하게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자바는 완벽한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캡슐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메소드와 필드는 반드시 클래스 안에 멤버로 존재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존재하는 필드나 메소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은 그냥 함수를 여기 오타네요. 또박또박 써야 되겠네요. 출입니다. 호출. 그래서 메소드를 호출할 때에는 C나 C++에서 함수 호출하는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석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중에 C나 C++를 듣지 않고 자바를 듣는 학생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혹시나 이제 C나 C++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좀 훑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C나 C++ 최소한 둘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한 상황에서 이 과목을 수강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에는 인자값을 가로 안에 집어넣고 리턴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는 int와 캐릭터는 C나 C++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캐릭터가 C나 C++에서는 1바이트였죠. 근데 자바에서는 얘가 2바이트입니다. 왜냐? C나 C++에서는 캐릭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ASCII 코드를 썼어요. 근데 자바에서는 유니코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유니코드. 그래서 유니코드가 16비트 체제로 되어 있어요. 즉 2바이트죠. 이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언어를 캐릭터 타입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드 체계고요. 그래서 이 유니코드를 이용을 하면 전 세계의 언어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내에서 선언된 변수는 지역 변수로 해당 메소드의 지역 변수로 사용을 한다. 필드라는 이름으로 지역 필드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요거는 C나 C++랑 동일하죠. 그리고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화면 표준 출력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네, system.out이라는 객체의 멤버 메소드인 println을 호출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println은 네, 여러 타입의 데이터를 출력을 가능하고 하나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출력하고 싶으면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하면 A라는 변수 출력하고 B라는 변수를 출력하고 C라는 변수를 뭐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 뭐 그냥 이런 거죠. 뭐 HE 플러스 LLO 이렇게 하고 println을 하면 얘는 hello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 붙인다라는 형식으로 되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안에 어떠한 변수나 객체가 들어가면 문자열로 변경이 돼서 화면에 출력되는 특성을 가져요. 자바에는 모든 객체에는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이 메소드가 자동적으로 호출돼서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추후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그냥 다 문자열로 변환돼서 출력되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sum 메소드 호출과 리턴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정수형 변수 i를 선언한 다음에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i와 10의 값을 집어넣어서 호출을 했다 라고 한다면 이 sum의 함수를 찾아가서 i의 값이 첫 번째 인자인 n에 들어가고 10의 값이 두 번째 인자인 m에 들어가서 현재 i의 값이 20이기 때문에 n은 20, m은 1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연산을 수행을 하면 30이란 값이 나오고 리턴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 함수의 대표값이 30이 되고, 따라서 이 문장은 s equal 30과 동일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s의 값은 3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식별자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 C나 C++에서도 식별자, 함수 이름이나 변수 이름을 선언할 때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것을 배우셨는데 자바도 똑같이 식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클래스의 이름, 변수의 이름, 상수의 이름, 메소드의 이름, 이런 걸 붙일 때 우리는 식별자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이 식별자의 원칙은 거의 비슷합니다. C나 C++랑 자바랑 식별자 규칙은 거의 비슷한데 일부 약간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네, at이나 hash나 네, 느낌표와 같은 이러한 특수문자 혹은 공백, 탭은 식별자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언더바와 달러 표시, 요 두 개는 사용할 수 있다. C나 C++은 얘만 사용 가능했었는데 얘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유니코드 문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글로 변수를 만들거나 함수를 만들거나 뭐 메소드 만들거나 클래스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하는데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글로 어떤 코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 코드는 우리나라에서만 읽을 수 있겠죠.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얘를 읽는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해당 코드를. 그래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코드 자체를 이해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어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정의된 키워드는 마찬가지로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별자의 첫 번째 문자로 숫자를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와 달러 표시를 식별자의 첫 번째 문자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목적으로만 주로 사용을 하고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불린 리터럴이라고 해서 불타입, true와 false는 상수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null, 얘도 상수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 true, false, null 이 세 가지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고, 중요한 거, 길이에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길게 변수명이나 뭐 클래스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길면 이해가 불편하니까 네, 적당한 길이로.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대문자 T로 시작하는 테스트와 소문자 T로 시작하는 테스트는 각각 다른 식별자로 인식을 하게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int name 네, 사용 가능하고요. int student underbar id 가능하고요. 네, void 달러 네, func라는 메소드 호출 가능하고요. 클래스 몬스터 3 가능하죠. 네, int
What's your name? My name is 기태. 뭐 이런 식으로 길이 제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보통 이렇게 쓸 때 빈칸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단어마다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보통 이렇게. 그러면 좀 읽기가 편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읽기 편한 네, 변수명이 될 거고요. 뭐 바차트, 인트 바차트 뭐 다 가능하고요. 인트 가격 요것도 가능하지만 뭐 권장하진 않는다. 그럼 잘못된 얘는 숫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얘는 키워드라서 안 됩니다. 얘는 불린 리터럴이라서 안 되고 얘는 널 리터럴이라서 안 되고 특수기호를 써서 안 된다. 네, 그래서 요런 얘는 안 되는 얘들이니까 네,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식별자를 만들 때 자바 키워드를 피하기 위해서 키워드들을 당연스럽게도 다 외워야 되겠죠. 첫 번째, abstract, 네, 그 다음에 assert, boolean, break, byte, case, catch, char, class, const, continue, default, do, double, else, enum, extends, final, finally, float, for, if, 네, go to, implement, import, instance of, int, interface, long, native, new, package, private, protected, public, return, short, static, strict file pointer, super, switch, synchronized, dis, throw, throws, transient, try, void, volatile, while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은 게 요런 애들이 좀 낯설 거예요. 네, C나 C++에서 나오지 않는 애들. 뭐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런 애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애들일 겁니다. 네, 요 정도. 요 정도가 아마 처음 보는 키워드일 테고 나머지는 C나 C++에서도 모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처음 보는 것들만 외우시면 되니까 그렇게 외워야 되는 키워드의 양이 얘하고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이름을 붙이는 언어 관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헝가리안 노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의 식별자, 즉 변수의 이름이나 네, 클래스의 이름, 메소드의 이름을 붙이는 좋은 방법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간단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인 건 가독성이 좋은 이름이에요. 목적을 나타내는 이름을 붙이는 거.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 변수를 s로 저장하는 것보다 sum이나 summation이나 뭐 total 이런 걸 쓰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충분히 긴 이름으로 붙이는 거. 줄여서 그냥 ABM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것보다 누구나 소스 코드를 보면 얘가 무슨 변수인지 이해할 수 있게 오토 밴딩 머신. 아, 얘는 자판기 만드는 자판기와 관련된 애구나. 뭐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이는 게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안 이름이라고 하는 헝가리안 노테이션인데요. 클래스의 이름은 반드시 첫 문자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각 단어의 첫 번째 문자만 대문자로. 그래서 오토 밴딩 머신, my name is 뭐 이런 식으로 네, 사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헝가리안 노테이션의 특징인데 요 앞에 무언가를 더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헝가리안 노테이션에 뭐 변환하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to를 붙이고 불린 리터럴로 뭐 체크를 할 때에는 is를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뭐 정수형 변수를 나타낼 때는 i를 붙이고 플로트나 더블을 나타낼 때는 뭐 더블일 때는 dbl을 붙인다거나 뭐 스트링일 때는 str을 붙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ch를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의 타입까지도 표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수나 메소드의 이름은 첫 단어 이후 각 단어의 첫 번째 문자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이 높은 그런 식별자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상수 이름은 모든 것을 대문자로 표현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상수를 쓸 때 name 그러면 이렇게 모두 대문자로 식별자 이름을 구성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my age is single
그 다음에 뭐 get age, age의 값을 얻는 함수구나, 뭐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름을 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메소드의 이름은 get이나 put을 앞에 붙여주는 경우도 많아요. 얘는 입력 함수, 얘는 출력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et이나 put을 많이 쓴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getter라고 부르고 얘를 putter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그러면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 기본 타입이라고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프리미티브 타입 8가지. 불린, 얘는 true와 false를 저장하는 애. 그 다음에 얘는 2바이트짜리 문자를 저장하는 애. 그래서 기존에는 C나 C++에서는 이 캐릭터가 1바이트였기 때문에 1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있었는데 자바에서는 얘가 2바이트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데이터 타입이 하나가 더 생겼는데 얘가 바로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1바이트를 저장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short, 짧은 정수형, 그 다음에 int, 보통 일반의 정수형, 그 다음에 긴 정수형 long, 그 다음에 float, 더블. 그래서 요 8가지, 총 8개의 기본 타입인 프리미티브 타입 8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데이터 타입은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레퍼런스 타입은 한 가지이며 용도는 뭐 다음 3가지라고 되는데, 첫 번째,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 타입. 즉 배열을 만들면 여러분들 뭐 int a 10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배열 변수가 아니라 자바에서는 얘를 배열 레퍼런스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수형 10개의 기억 공간을 가지는 레퍼런스 타입인 A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했을 때, 클래스 A가 있을 때 A의 A를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러면 이 A는 바로 클래스 A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클래스 중에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클래스와 유사한 형태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배울 텐데,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포인터 변수와 유사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랑 대칭을 하자면 앱스트랙트 클래스, 추상 클래스랑 상당히 유사한 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지만 포인터 변수는 만들 수 있는데, 이 레퍼런스 변수는 실제 객체가 할당되지는 않고 변수만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포인터 변수처럼 사용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객체를 생성해서 할당할 수도 있지만 그냥 변수만 선언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변수를 레퍼런스 타입의 변수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의 기본 타입은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타입에 따라서. 얘는 기본적으로 자바 버추얼 머신 상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운영체제마다 사이즈가 다르고 이런 거 없어요. C나 C++ 같은 경우에는 64비트 운영체제냐 어떤 컴파일러냐에 따라서 인트가 4바이트인 경우도 있고, 뭐 롱이 4바이트인 경우도 있고, 롱이 8바이트인 경우도 있고, 숏이 2바이트인 경우도 있고, 4바이트인 경우도 있고, 다 다르지만 자바는 항상 같은 JVM 안에서 돌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나 어떤 CPU에서도 항상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린 타입은 1비트, true일 때 비트 1, false일 때 비트 0을 저장하게 되는데, 하지만 실제로 처리할 때에는 1비트 단위로 처리하면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릭터는 2바이트로 처리를 하고요. 바이트는 1바이트, 숏은 2바이트, 인트 4바이트, 롱은 8바이트,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언사인드 인트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자열은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니고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문자열을 저장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트링 클래스에 레퍼런스 변수 toolName이라는 걸
선언을 하고 여기에다가 문자열 JDK를 저장해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포인터가 작동하듯이 메모리상에 JDK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주소값이 있는데 주소값을 저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툴 네임이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형태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레퍼런스 변수다 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문자열이 섞인 플러스 연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네, 바꿔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툴 네임 플러스 1.8 하면은 JDK 1.8이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지고요. 가로 더하기 3 콤마 더하기 5 가로 닫기 하면 요런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 ln 안에서 요런 식으로 하면 요렇게 출력이 돼요. 네. 그래서 이 플러스 기어가 문자열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요 3과 5는 뭐 숫자지만 정수형 상수지만 얘네도 문자로 인식을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ln에서 출력할 때는 문자열처럼 동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변수도 이제 선언을 해보고 사용을 해야 될 텐데, 뭐 변수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값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라는 건 뭐 이미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변수 값은 프로그램 수행 중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데이터 타입에서 정한 크기에 따라서 메모리가 이미 할당되어 있어서 인트는 4바이트, 롱은 8바이트, 플로트는 4바이트, 숏은 2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변수를 선언할 때에는 변수의 타입에 띄고 변수의 이름을 붙여주시면 네,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인트형으로 변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실수는 저장할 수 없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int radius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고 캐릭터 C1, C2, C3 세 개를 한 번에 선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것도 가능해서 int radius equal 10 하면 정수형 변수 radius를 10의 값으로 초기화해서 만들어줘 라는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네, C1은 A로, C2는 B로, C3는 C로 저장을 해서 초기화해서 캐릭터 변수를 만들어라. 더블형 변수 weight는 초기값이 75.56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변수를 읽거나 저장할 때에는 네, 이런 식으로 대입 연산자의 우변에 있으면 읽기, 좌변에 있으면 네, 쓰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 값에 요 값을 더해서 요 연산 결과를 여기에 저장해라. 뭐 대입 연산자 활용 방법은 C나 C++랑 동일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터럴이라고 하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터럴은 그래서 리터럴과 정수 리터럴, 그래서 상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상수를 직접 표현한 것, 즉 선언을 해서 상수형 변수 같이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하는 거 말고 그냥 그 값 자체를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터럴 표현법, 그래서 정수 리터럴, 실수 리터럴, 문자 리터럴, 논리 리터럴, 문자열 리터럴 등이 있고요. 네, 얘가 정수 리터럴이고요. 얘가 실수 리터럴, 얘가 문자 리터럴, 얘가 불린 리터럴, 그 다음에 얘가 문자열 리터럴이 되겠죠. 정수 리터럴은 10진수, 8진수, 16진수, 2진수 리터럴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숫자를 쓰면 10진수, 0으로 시작하면 8진수, 0x로 시작하면 16진수, 0b로 시작하면 2진수의 리터럴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정수 리터럴은 항상 인트형으로 컴파일해서 사용이 되고요. 만약에 이 리터럴 뒤에 l이라고 이렇게 썼다 그러면 얘는 롱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는 int, 24l은 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끝에 l이 붙으면 롱이다. 뭐 소문자 l도 상관없습니다. 네, 실수 같은 경우에는 12점, 12.0, 0.1234, 0.1234, 12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다 가능하고요. 네, 이 2는 소문자 2도 가능하죠. 네, 그리고 실수 타입 리터럴은 더블이 기본 타입이고요. 네, 그래서 다 더블로 되고 만약에 F를 붙이면 네, 플로트. 그리고 명시적으로 쓰고 싶으면 D를 붙이셔도 됩니다. 네, 안 붙이거나 붙여도 모두 다 더블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일 이용 부여, 네, 작은 따옴표에 있으면 네, 다
캐릭터가 되는데 C나 C++와 다르게 여기선 한글도 가능합니다. 왜냐? 캐릭터 하나가 2바이트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글 한 글자가 2바이트예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니코드 41번 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식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백슬래시 유니코드 0041 이렇게 표현을 하면 41번 유니코드 A입니다. 네, 이 A라는 뜻이구나. 뭐 A00 그러면 글자의 유니코드고요.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같은 애고요. 얘와 얘가 같은 애입니다. 네, 그래서 A와 C의 변수에 저장된 값이 같고 B와 D에 저장된 값이 같은데 굳이 유니코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C나 C++에서 뭐 아스키 코드가 65번과 94번 뭐 요거는 주로 외워서 사용을 하셨는데 유니코드는 뭐 그런 거 외워서 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 문자들은 백슬래시로 시작을 합니다. 네, 백슬래시 이렇게 되죠. 혹은 한국어 키보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그래서 백슬래시 B는 백스페이스, 백슬래시 T는 탭, 백슬래시 N은 라인피드, 뉴라인이죠. 네, 엔터라고도 쓰고요. 네, 백슬래시 F는 폼피드. 자, 폼피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줄이 이게 화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다가 폼피드를 하면 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폼피드입니다. 그리고 백슬래시 N 캐리지 리턴은 얘를 요 앞으로 이동해 주는 애예요. 그리고 요 백슬래시 R과 백슬래시 F를 합치면 백슬래시 N이 되는 겁니다. 즉 백슬래시 N은 백슬래시 F 플러스 백슬래시 R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라고 생각하면 아주 옛날에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영화 같은 데에서 기계식 타자기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쫙 치면 여기 이렇게 이게 쫙 이쪽으로 이동하다가 다 라인 끝나면 요 레버를 딱 당겨서 이쪽으로 딱 밀고 그 다음에 한 줄 딱 바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캐리지 리턴과 라인 피드 그러니까 폼 피드를 따로따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옛날의 컴퓨터에서는 이 타자기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가 살아있는 거고 지금은 키보드에 얘네들이 존재조차 하지 않고 이 엔터만 존재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백슬래시 큰 따옴표는 큰 따옴표를 출력하기 위한 애, 백슬래시 작은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기 위한 애, 백슬래시는 백슬래시 하나를 출력하기 위한 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뭐 여러분들 프린트F 같은 데에서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애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을 하실 거고요. 자바에서도 system.out 하고 println이 아니라 F를 쓰면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언어에서 사용했던 printf와 printf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네. 자, 그래서 논리 리터럴 이번엔 불린 타입입니다. 불린 타입은 true와 false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true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네, 불린 타입에 1을 넣는다거나 0을 넣는다거나 정수 넣는 거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true와 false만 써야 돼요. C에서 0은 false를 의미했고 0이 아닌 값들은 다 true를 의미했지만 네, 자바에서는 true와 요 두 가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null literal 레퍼런스 타입에 아무것도 지금 가리키고 있지 않아 라는 형태로 사용할 때 null을 쓰는데 일종의 null 포인터 C나 C++에 사용했던 null 포인터랑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프리미티브 타입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일반적인 변수에는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메모리상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가리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레퍼런스 타입인데 일종의 포인터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프리미티브 타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공간에 값을 저장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리터럴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되고요. 네, 얘는 다 문자열 리터럴이고 이 문자열 리터럴은 자동으로 스트링 객체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뭐 JDK7부터는 숫자에 언더바를 허용을 해서 가동성을 높이는 것들도 가능하는데요. 리터럴에서 아무 위치에서나 언더스코어를 허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터럴에서 언더바를 빼고 컴파일러에선 처리를 해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쓰셔도 얘는 25로 처리가 됩니다. 언더바를 중간중간에. 이거를 왜 쓰느냐? 자릿수 구분을 해서 읽기 편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4개씩 끊어서 읽으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쓰면 그러면 이게 이해하기 힘드니까 한눈에 그냥 숫자 보이라고 3 언더바 000 언더바 000 이렇게 입력해도 300만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일 뒤에 사용되거나 소수점 앞에 사용되거나 그 다음에 기호 앞에 사용되거나 얘는 뭐 L이나 F 이런 거 있죠. 네, 특정 리터럴임을 표시하기 위한 글자 앞에 쓰는 거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0x 중간이나 뭐 0x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건 불가능하고 숫자들 사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네. 자, 그 다음에 바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의 타입을 생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자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암묵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편리하게 제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자바 10 버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네, 오토 키워드와 동일한 키워드고요. C++, C11에서부터 사용되고 있는 오토 키워드랑 동일하고요. 지역 변수 선언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서 변수의 타입을 생략하고 컴파일러가 그냥 대충 변수 보고 아 얘는 뭐겠구나 라고 파악해서 쓸 수 있게, 그래서 바라는 키워드 이렇게 쓴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면 뒤에 값들을 보고 아 얘는 정수겠네, 얘는 문자열이 스트링이겠네, 아 얘는 더블이겠네, 얘는 포인트 타입이겠네, 포인트 레퍼런스 타입이겠네, 얘는 벡터 타입이겠네, 이런 식으로 다 알아서 처리를 하게 해주는 건데요. 지역 변수에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타입 키워드를 쓰시면은 모든 변수를 다 똑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선언하는 건 안 됩니다. 왜죠? 네. 이 네임에 어떤 값이 저장됐는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론할 수가 없죠. 얘가 무슨 타입인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값이 있어야지만 이 바 타입을 쓸 수 있다, 바 키워드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수는 fina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시고 변수를 선언하시면 얘는 상수가 돼요. final은 최종, 마지막 뭐 이런 뜻이죠. 뭐 여러분들 게임하실 때 final round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 이제 끝이야, 즉 얘는 마지막으로 선언한 거야, 더 이상 값의 변경은 없어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final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선언 시 초기 값을 반드시 지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후에는 이 값은 새로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값이 지정해서 얘가 최종 값이야 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초기 값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실행 중에 값을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블 타입의 파이라는 이름의 상수를 3.14159로 저장해줘 라고 선언을 하면 이 파이는 더 이상 값을 집어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변수와 리터럴, 상수를 활용하는 프로그램 예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퍼블릭 클래스로 circle area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 클래스에는 메인 메소드 하나만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public static void로 선언을 해야 되고요. 네, 뭐 아규먼트는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final 더블 파이로 3.14를 상수로 지정을 했고요. 더블 타입으로 반지름을 10.0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원의 면적을 레디우스 곱하기 레디우스 곱하기 파이, 네, 파이 아래 제곱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화면에 system.out.println 해서 원의 면적은 circle area의 값을 출력하고 종료를 하는 이런 형태. 그러면 화면에 원의 면적은 10 곱하기 10은 100이고 100 곱하기 3.14는 314.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C나 C++에서 만약에 더블 타입을 출력을 하면, 만약에 여기에 314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화면에 출력을 하면 보통 314.000000 네,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자바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만 딱 잘라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편하게 처리가 되고, 제가 숫자 0을 쓸 때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알파벳 0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손으로 쓸 때 0을 이런 식으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손으로 쓸 때. 그래서 손으로 코드 쓸 때 주로 사용하는 기호들이 뭐 엔터넌 표시, 그 다음에 뭐 공백 표시, 그 다음에 뭐 0 표시,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네.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군가랑 코드랑 손으로 쓰면서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이런 기호들을 쓰시면 아, 이 친구는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하는 친구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오토 캐스팅에 대한 겁니다. 자동으로 타입을 변환하는 오토 타입 캐스팅인데요. 오토 타입 캐스팅은 작은 걸 큰 걸로 바꾸는 거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컴파일러가 이 작은 걸 여기다 넣으려고 그래. 큰 거에다가. 그래 넣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한문인 대입 연산자나 수식 내에서 타입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바꿔줍니다. 그래서 25라는 인트 타입을 롱 타입에다가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롱 타입으로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3.14라는 더블 타입에다가 10을 곱해 주려고 그래요. 인트 타입을. 그럼 얘를 오토 캐스팅에서 더블 타입으로 바꿔서 곱셈을 시작하고 여기다 더해주는 이런 형태로 계산이 일어나는 걸 오토 타입 캐스팅, 오토 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반면에 강제 타입 캐스팅의 경우에는 얘는 오토 캐스팅이 아니라 임플리시트 캐스팅이라고도 하고 뭐 명시적 캐스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동으로 타입 변환이 안 되는 경우에 큰 걸 작은 거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너 진짜 가능하겠어? 라고 컴파일러가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 이거 무조건 할 거야 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nt에는 300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럼 얘는 int 타입이죠. 그러면 int를 바이트에다 1바이트로 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컴파일 에러 나요. 이 큰 걸 여기에다 어떻게 집어넣어? 라고. 아니야, 난 집어넣어야 돼 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싶으면 가로 열고 이렇게 바이트, 나 이거 바이트 타입으로 고쳐야 해 라고 한다면 뭐 인트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아래 1바이트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가 이렇게 4바이트면 마지막 1바이트만 바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개발자가 필요한 경우에 강제적으로 타입 변환을 지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가로 안에 변환할 타입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 강제 변환은 값이 손실이 됩니다. 여기에 뭐 1, 2, 3, 4 있으면 4만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의 실제 값이 300 같은 경우에는 00000112C로 16진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1바이트 떼면 2C가 돼서 1바이트로 하면 44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기 힘들면 이렇게 16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수값을 256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이 256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인트로 바꿀 때에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더블형인 D를 인트형으로 바꿔줘. 그럼 1.9에서 소수점 이하가 날아가고 1만 남게 됩니다. 반올림하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무조건 버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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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타입 변환하는 예제 소스 코드인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오토 캐스팅을 하거나 명시적으로 캐스팅하는 거. 얘는 오토 캐스팅 예제, 얘는 명시적으로 강제형 변환하는 예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얘 그대로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 소스 코드니까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젠 자바에서 입력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에서의 키 입력. 출력에서는 system.out 객체를 사용을 했잖아요. 입력은 system.in 객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입력 객체고요. 그래서 얘는 키보드로부터 읽는 자바의 표준 입력 스트림 객체고 키값을 바이트가 아닌 문자가 아닌 바이트 단위로 리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값은 바이트 단위로 넘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값들이 바이트 단위로 넘어오면 얘가들이 바이트 단위가 자바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것들을 문자로 변환을 해서 변수에 저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키 값이 바이트 데이터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바이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얘를
응용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프로그램에서 문자 정보로 변환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C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키보드에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한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렇게 바이트 데이터 단위로 한 글자 한 글자가 넘어오고, 얘를 실제 이 의미하는 글자로 변환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수에 저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쉽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요. 나중에 가면 다른 방법으로도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실 텐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먼저 이번 주차에서는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인에서 키를 읽어온 다음에 읽은 바이트를 문자나 정수 혹은 실수 혹은 불린 타입, 그 다음에 문자열 등으로 변환해서 리턴할 수 있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얘는 java.util.scanner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mport java.util.scanner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C에서나 C++에서 샵 include라고 썼던 거 있죠. 네, 샵 include라고 썼던 거와 유사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C나 C++에서 include는 포함하다라는 뜻으로 소스 코드 안에 그 헤더 파일을 몽땅 가져와서 포함시켜주는 애라면, import는 수입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래 그대로 있어요. 클래스는 그대로 있다가 얘가 필요하면 얘를 가져와 수입해서 여기다가 써줘 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 C나 C++는 소스 코드가 실제 컴파일 할 때 길이가 늘어나는데, 임포트를 쓰면 늘어나지 않아요. 이미 컴파일 되어 있는 클래스를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include랑 import는. 그래서 자바에서는 import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되니까 수입 통관 절차를 좀 완료해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장이 있어야지만 이 스캐너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할 때에는 새로운 스캐너 클래스를 만드는데 어디에서 읽어오느냐, 시스템 인 객체에서 읽어오는 스캐너 클래스를 만들어줘. 그리고 그 클래스의 레퍼런스 변수는 A야 라고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A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이용을 해서 키보드의 값들을 읽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캐너에서 키값을 입력받을 때에는 키값은 공백으로 구분되는 아이템 단위로 읽어져서, 공백이 있으면 이 앞에 값, 그리고 그 다음 값, 또 공백이 있으면 그 다음 값, 이런 식으로 읽게 되고요. 공백은 탭이나 폼피드, 캐리지 리턴, 스페이스, 엔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탭, 스페이스, 엔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공백 문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발자가 원하는 타입으로 바꾸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면 요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킴 읽고, 서울 읽고, 20 읽고, 65.1 읽고, 추루 읽고, 이렇게 읽어서 스캐너가 각각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 스캐너하고 시스템인 객체를 를 이용을 해서 스캐너 객체를 만들어서 스캐너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스캐너 다음 거 읽어줘. 그러면 다음 걸 스트링의 네임 레퍼런스 변수에다 저장하고, 그 다음 거는 ct에다 저장하고,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정수니까 next int 해서 다음 정수로 변환해서 age에 저장해줘. 다음은 더블이죠. next 더블을 읽어서 weight에 저장해주고, 다음은 불린 타입이네요. next 불린으로 읽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이 들어오는 타입을 스트링일 때는 next, int일 때는 next int, 더블일 때는 next 더블, 불린일 때는 next 불린, 캐릭터일 때는 next 차, 바이트일 때는 next 바이트, 그 다음에 short일 때는 next short, long일 때는 next long, float일 때는 next float, 이런 식으로 읽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주요 멤버 메소드들은 스트링을 읽는 next 메소드, 그 다음에 바이트를 읽는 next byte, next short, next int, next long, next float, next double, next boolean, next line. 얘는 한 줄 전체를 엔터를 만날 때까지 한 줄 전체를 읽어오는 애가 next line입니다. 얘도 스트링을 읽는 거고요. 스캐너를 그만 쓰고 싶을 때에는 close를 사시면 되고요. 다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싶을 때는 has nex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true, false로 리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키 입력을 한번 받아보는데요. 자, import java.util.scanner, 스캐너 클래스를 임포트 했고요.
스캐너 EX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메인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 도시, 나이, 체중, 독신 여부를 빈칸으로 분류해서 입력해 주세요. 한 다음에 네, 스캐너 클래스를 시스템 인 객체를 읽어서 네, 스캐너 레퍼런스 변수에다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름은 스캐너의 넥스트를 읽고 이름 출력하고, 도시는 스캐너의 넥스트를 읽어서 시티에 저장한 다음에 출력하고, 넥스트 인트 읽어서 에이지에 저장하고, 나이는 몇 살 출력하고, 체중은 넥스트 W 읽어서 웨이트에 저장한 다음에 출력하고, 독신 여부는 네, 불린으로 읽어서 독신 여부는 네, 싱글입니다 해서 true 혹은 false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입력을 이렇게 하면 이름은 킴이고, 여기서 출력할 때 프린트 ln이 아니라 프린트를 썼죠. 그래서 얘는 끝에 엔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어져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은 킴, 도시는 서울, 나이는 20살, 체중은 65.1kg, 독신 여부는 true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출력되는 걸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연산은 주어진 식을 계산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셈 기호도 있고요, 비교 연산자도 있고요, 동등 연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양쪽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P 연산자, 오퍼랜드라고 부르고요,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을 우리는 연산자,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하나를 우리는 식,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연산자는 C나 C++에서 사용했던 연산자들과 거의 비슷하니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증감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고요, 산술 연산자, 가감 승제,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 그리고 라이트 시프트,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 얘는 라이트 로테이션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애. 그 다음에 비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그리고 비트 앤드, 비트 오어, 비트 익스클루시브 오어, 네, 비트 낫.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 오어 연산자, 낫 연산자,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자. 그 다음에 사망 조건 연산자. 그 다음에 이퀄, 그리고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더하기 이퀄, 마이너스 이퀄, 비트 앤드 이퀄, 비트 엑스오어 이퀄, 비트 오어 이퀄, 레프트 시프트 이퀄, 라이트 시프트 이퀄, 라이트 로테이션 이퀄, 뭐 이런 것들이 연산자로 다 있습니다. 뭐 각각의 연산자는 C나 C++에서 사용해 보셨으니까요, 아마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바에서의 연산자 우선순위는 지금 보시는 이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네, 후위 연산자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전위 연산자인 단항 연산자들이 2순위입니다. 얘가 2순위. 그 다음에 타입 캐스팅이 3순위,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가 4순위, 덧셈 뺄순위 5순위, 시프트 종류가 6순위, 그 다음에 크다 작다 비교 연산자, 그리고 인스턴스 오버가 7순위, 그 다음에 같은지 다른지가 8순위, 비트 앤드 9, 엑스오어 10, 비트 오어 11, 논리 앤드 12, 네, 논리 오어 13, 사망 조건 연산자가 1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입 연산자가 15번째, 15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로는 무조건 최순입니다. 네, 가로는 0순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때 같은 연산자에서는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데, 대입 연산자와 단항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느낌표 형변화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A 플러스 플러스 A 뭐 플러스 B 이렇게 있으면, 이 경우에는 얘랑 동일한 연산자 우선순위라서 얘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먼저 됩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술 연산자 뭐 이미 다 아시는 가, 감, 승, 제, 나머지, 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69 나누기 10은 정수와 정수 사이 연산이라서 정수만 나온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69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9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홀수인지 판단할 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2가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홀수, 0이면 짝수,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은 뭐 한번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나누기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소스 코드인데, 앞에서 뭐 다 설명드려서 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스캐너 클래스 만들고
정수 입력 받아서 네, 입력받은 정수를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네, 초에다 저장하고, 그리고 시간을 60으로 나눈 나눈 거를 다시 60의 나머지로 해서 분을 만들고, 그 60으로 나눈 걸 다시 60으로 나눠서 시간으로 만들어서 10분 초로 화면에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요 예제 잘 기억하시면 네, 이따가 숙제로 나가는 문제 1번 문제와 상관이 연관이 있는 문제니까 잘 기억하시고 네, 한번 테스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증감연산자입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씩 증가하고 하나씩 감소시키는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되면 A가 1이었기 때문에 A는 2가 되고, 얘는 전위연산자니까 값이 증가한 다음에 그 값이 B로 들어가게 되겠죠. 후위연산자는 A가 2가 되지만 연산이 수행되기 전에 값이 B로 넘어가게 되죠. 후위연산자니까. 그래서 얘는 B가 1, 얘는 B가 2,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A++는 A를 1 증가하고 증가 전의 값을 반환하는 애, A-는 A1 감소하고 감소 전의 값을 반환하는 애, 플러스 A는 1 증가하고 증가된 값을 반환하고, A는 A를 1 감소하고 감소된 값을 반환하는 애. 그래서 전위와 후위에 대해서 연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미 C나 C++에서도 동일한 연산 방법으로 연산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입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이퀄이 있으면 우변에 있는 내용을 좌변의 변수에 저장하라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서, 여기에는 반드시 변수 한 개만 올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여러 개의 수식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A는 1, B는 3 해서 A 이퀄 B 하면 B의 값 3이 A에 저장돼서 A가 3이 되고요. 다시 A 플러스 이퀄 B 하면 A 이퀄 A 플러스 B와 동일하니까 얘는 3, 얘도 3, 그래서 6이 돼서 A의 값이 6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대입연산자들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입연산자와 네, 증감연산자를 사용을 하는 예제인데요. 그래서 A, B, C를 모두 3으로 한 다음에 A를 3 증가시키고 B를 B 곱하기 3 하고 C를 2로 나눈 나머지를 다시 C에다 저장을 해서 A에는 6, B에는 9, C에는 1을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엔 증감연산자를 통해서 D를 3으로 한 다음에 3을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증가하기 전의 값을 A에다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를 증가한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D가 4에서 하나 증가하면 5가 되고, 증가된 값이 A에 저장되니까 5,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비교연산과 논리연산입니다. 네, 비교연산자를 비교해서 true 혹은 false로 논리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으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네,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A가 크면 true, 아니면 false. 네, A가 B보다 작거나 같냐, A가 B보다 크거나 같냐, A와 B가 같냐 다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리값으로 not or and x or, not or and x or 하는 거고요. not은 true를 false로, false를 true로 바꿔주는 애고요. 네, or는 둘 중에 하나가 true면 true가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false는 false고 true는 true, false true도 true, true도 true가 되는 거고요. and는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되는 애죠. 그래서 fals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false, true 이렇게 되는 애고요. XOR는 네, 두 개가 다를 때만, 그래서 일 때만 true가 되는 거죠. 나머지 뭐 true는
폴스고요. 폴스, 폴스도 폴스가 됩니다. 네. 자, 이번엔 비교연산과 논리연산의 복합 사례. 그래서 자, A가 만약에 int A가 20대인 경우라고 봅시다. 그러면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A가 30보다 작다면 20대죠. 그래서 얘가 true고 얘가 true일 때 전체가 true가 나오게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문자 캐릭터 C가 대문자인 경우만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문자 C에 저장되어 있는 게 A보다 크거나 같고 Z보다 작거나 같으면 대문자 A에서부터 Z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문자라는 뜻이 돼서 true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엔 x, y가 0,0과 50, 50 사이의 사각형 내에 있으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다시 x가 5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5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모두 만족하면 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먼저 이렇게 수행이 돼서 얘가 true가 되면 true가 30보다 작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에러가 나죠. 불린을 int와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캐릭터 A가 B보다 크냐? 그럼 false겠죠. B가 더 크죠. 네. 3이 2보다 크거나 같냐? 네, true.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냐? true. 네. 3.45가 2보다 작냐? false. 3과 2가 같냐? false. 네. 3과 2는 다르냐? true. 3과 2가 다르니까 true인데 not이니까 false. 뭐 이런 식. 3과 2가 3이 2보다 크냐? true. 3과 4보다 크냐? false. and니까 false가 되겠네요. 네. 3과 2가 다르냐? true.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냐? false. true, false의 5어니까 true. 네. 그 다음에 3이 2와 다르냐? 네. true.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냐? false. 근데 exclusive 5니까 두 개가 다르니까 true가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망조건 연산자입니다. 사망조건 연산자는 조건이 먼저 나오고 얘의 조건이 참이면 오퍼랜드 2, 거짓이면 오퍼랜드 3를 네, 실행하는 형태의 네, 조건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사망조건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컨디션이 true일 때 OPR2, false이면 OPR3. 그래서 x가 5고 x가 3, y가 3일 때 자, 만약에 x가 y보다 크다면 s는 1 아니라면 s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싶다면 요거를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int s는 x가 y보다 크다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니까 네. 네. 요 두 개는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한 if문 같은 경우에는 사망조건 연산자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조건 연산자 예제 있는데 얘는 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큰 수에서 빼는 거죠. A가 크면 A-B, B가 크면 B-A 해서 차를 구해주는 그런 연산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비트 연산. 네. 바이트 x는 10 하면 x 1바이트는 총 8자리니까 10이니까 네. 1, 2, 4, 8 1010이 되겠네요. 그럼 0000 1010 이렇게 되겠죠. 16, 32, 64, 128. 그럼 하나씩 나누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진수로 변환할 수 있죠. 네. 그러면 1010 뭐 이런 값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트 논리 연산은 각 자릿수의 비트끼리 AND나 OR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시프트 연산은 좌우로 이 비트들을 움직이는 것을 시프트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AND 했다. 그럼 1, 0이니까 0, 1, 0이니까 0, 0, 1이니까 0, 1, 1이니까 1, 0, 0, 0, 1, 0, 0, 1, 1, 1, 0, 1, 0 해서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네, 5원은 01이니까 1, 101이니까 1, 01도 1, 11도 1, 00이니까 0, 101, 111, 011 해서 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x1은 다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다른 건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죠. 네. 낫은 바꿔주는 겁니다.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사용이 된다. 네. 네, 비트 논리 연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냉장고에 8개의 센서가 있고 이들은 플래그 변수로 연결되어 있어서 0번 센서는 0자리에 1번 센서는 1자리에 이렇게 다 각각 센서의 값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고요. 0도면 1, 0도보다 높으면 0상이면 1, 0하면 0인로 저장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네, 각각의 위치마다 네,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냉장고의 온도가 뭐 어디냐, 몇 도냐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세 번째 위치가 여기 냉장고의 위치. 뭐 얘는 냉장고 바깥이네요. 네, 얘는 문이고, 네. 그래서 뭐 요 자리의 값이 요 값이랑 AND를 하면 이 값이 1인지를 알 수 있죠. 그쵸? 왜냐면 요 값을 읽어서 이 값과 AND를 하면 요 자리의 값만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가 0이면 0, 1이면 1이 나오겠죠. AND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0이니까 다 0으로 어차피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이 0이면 아 0하구나. 그렇지 않은 값이 나오면 0 이상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이번엔 쉬프트 연산입니다. 네. 레프트 시프트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한 칸 옮길 때마다 2의 1승을 곱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5가 있으면 5는 0000, 0101이고 얘를 레프트 시프트 한 칸씩 옮기면 항상 0으로 채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000, 1010이 됩니다. 그래서 5에 한 칸 옮기면 10이 됩니다. 곱하기 2 하는 거랑 똑같죠. 또 한 칸 옮기면 20이 됩니다. 네. 반대는 나누기 2 하는 거랑 똑같아요. 즉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20인데 네, 라이트 시프트를 하면 0으로 채우고 얘는 네, 10이 되고 다시 또 하면 5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뭐 이때 요 세 개는 항상 3개짜리 시프트는 그냥 무조건 0으로 채워주는 애고요. 2개짜리 시프트는 요 현재의 0값이 계속 여기 확장이 됩니다. 왜냐면 부호가 변하지 않게 마이너스면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플러스면 계속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게 제일 최상위 비트가 부호 비트거든요. 사인 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걔를 유지하기 위해서 2개짜리를 쓰면 그 사인이 유지되는 거고 얘는 그냥 무조건 0으로 채워주는 애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시프트를 해서 네, 처리하는 부분과 AND, OR, XOR, NOT 비트를 처리하는 거 한번 결과값을 보시면 얘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대로 타이핑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각각 연산 결과를 한번 네, 계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if문입니다. 단순 if문은 if 안에 가로 안에 조건식이 들어가서 논리형 변수나 논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실행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아닌 경우에는 중괄호를 써서 쓰고 하나일 때는 중괄호 없이 그냥 하나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if 조건식하고 중괄호 쓰고 실행 문장 그러면 참일 때 실행하는 거 뭐 이미 C랑 똑같으니까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점수 입력해서 80 이상이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else는 참일 때는 여기, 거짓일 때는 여기를 실행할 수 있게 if, else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뭐 얘도 C나 C++에서 썼던 거랑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스캐너 클래스를 in으로 만들어서 네, 숫자 하나 입력받아서 넘버에 저장하고 넘버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엔 여러 개의 if else 문을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참이면 예, 아니라면 얘가 참이면 예, 또 아니라면 얘가 참이면 예, 그것도 아니라면 예, 이렇게 실행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검증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는, 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중 if else 문으로 학점을 매길 때 어떻게 하느냐. 네, 시스템인 객체 스캐너 클래스 네, 레퍼런스 변수 만든 다음에 네, 유저 인터페이스 출력을 하고요. 스코어에다 인트 값을 받아서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면 그레이드는 A, 아니라면 80점보다 크면 B, 그것도 아니라면 70점보다 크면 C, 아니라면 그것도 60점이면 D, 그것도 아니라면 F. 그리고 당신의 학점은 그레이드 하면 A, B, C, D, F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89점이면 B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시 자, 스캐너 클래스 만들고 네, 점수 입력해서 스코어에 저장하고 학년을 입력해서 이어에 저장을 한 다음에 60점 이상이면 4학년이 아니라면 합격, 그렇지 않다면 70보다 크면 합격. 즉 4학년이 아니면 60점부터 합격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70점부터 합격이고요, 그것 60점 이상이 아니라면 불합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else가 여기에 붙는 else고 이 else는 여기에 붙습니다. 왜냐하면 else는 가장 가까운 if에 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네. 네, 그러면 이런 if 문들은 또 우리가 순차적인 if else 구문은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똑같이 스위치 케이스 문을 씁니다. 그래서 케이스의 비교값과 일치하면 해당 케이스 문에 실행 문장을 수행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 문을 벗어나는 형태가 되고요. 케이스와 비교값 하는 것이 없으면 디폴트를 실행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하고 식이 나오면 값 1이면 얘를 실행하고 브레이크, 얘면 얘 실행하고 브레이크, 얘면 얘 실행하고 브레이크, 모두 다 아니라면 디폴트를 얘 실행하고 빠져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스캐너 만들고 캐릭터 그레이드 변수 하나 선언하고요. 점수 입력하세요. UI 출력하고 점수를 입력받았습니다. 점수 입력받은 값을 10으로 나누어서 네, 그 값이 10이면 이 말은 스코어가 100이라는 뜻이죠. 나누기 10을 했으니까. 네. 근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내려가죠. 브레이크문 만날 때까지. 그래서 얘를 실행해서 네, 그레이드는 A라고 저장이 될 테고요. 혹은 네, 90점대라면 A, 그리고 브레이크 빠져나오게 될 거고요. 아니라면 80점대면 B 하고 빠져나오고, 70점대면 C 하고 빠져나오고, 60점대면 D 하고 빠져나오고, 아니라면 F 하고 저장이 돼서 그레이드가 출력이 되게 되겠죠. 네. if else 구문으로 서로 네, 네, 이런 형식으로 상호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코드를. 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벗어날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 문이 있어야 되고,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A에 걸렸을 때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90점입니다, 80점입니다를 계속 출력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A일 때. 네. 그래서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계속 다음 케이스 문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네,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선 예제에서처럼 이 경우에 일부러 브레이크 없이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네. 자, 그리고 케이스문의 값은 문자도 사용 가능하고 정수도 사용 가능하고 문자열도 가능한데 실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정수 가능하고요, 캐릭터 가능하고 문자열 예 아니요 이런 거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훨씬 편해졌어요. 네. 하지만 네, 이런 거 안 돼요. 불린 리터럴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이런 건 안 되니까 네, 문자, 정수, 문자열만 사용 가능하다. 리터럴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변수 들어가는 거 안 되고요. 네, 케이스 문 안에. 네. 자, 그래서 스위치 문 활용하는 거.
자, 스캐너 하나 열고 무슨 커피를 드릴까요? UI 출력하고 문자열로 입력받은 거 오더에다 저장받은 다음에 프라이스는 0으로 저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오더 해서 에스프레소거나 카푸치노거나 카페라떼면 가격은 3,500원 브레이크, 아메리카노를 선택했으면 가격은 2,000원 브레이크, 그것도 아니라면 메뉴에 없습니다 하고, 네, 프라이스가 0이 아니라면 네,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땡땡땡은 얼마입니다 라고 화면에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입력하면 에스프레소는 3,500원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코드가 됩니다. 네, 스캐너 열었으면 스캐너 닫아주는 코드가 여기 제일 뒤에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네, 2주차 강의를 진행했고요. 이제 네, 실습 문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습이란 과제인데요. 이번 주 실습이란 과제도 마찬가지로 code.cu.ac.kr에 접속하셔서 거기에 올라와 있는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네,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정수로 된 돈의 액수를 입력을 받아서 5만원권, 만원권, 1000원권,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1원짜리로 몇 개로 변환되는지 출력을 하는데 중요한 게 5,000원짜리 없습니다. 그리고 5원짜리도 없어요. 네, 얘네들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동전의 개수가 없으면 빠져야 돼요. 여기 지금 500원짜리 동전이 출력될 위치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는 이유는 500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 깊게 네,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네, 스캐너 네, S new 네, 만들고요. 네. 한글로 되어 있나요? 인풋 머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인트 머니는 네, s.next int 네, 이렇게 하면 값을 입력받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5만원짜리 네, 그 다음에 만원짜리, 그리고 1000원짜리 이렇게 지폐가 3개죠. 네, 그 다음에 코인 500원짜리, 그 다음에 코인 100원짜리, 그 다음에 코인 50원짜리, 코인 여기 세미콜론 찍는 게 습관이 돼서 네, 코인 10원짜리, 코인 1원짜리 네, 이렇게 되면 다 들어갔나요? 네. 그 다음에 네, 그러면 네, 5만원짜리는 머니에서 5만으로 나누면 이제 머니가 되죠. 5만원으로 나누면 5만원짜리 몇 장인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머니는 5만원짜리가 다 빠졌으니까 5만원으로 나눈 나머지만 네, 계산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만원짜리는 1000원으로 됐네요. 네. 네, 5만원으로 나눠서 저장을 하고,
다시 money는 네, 10,000원으로 나눈 나머지. 그 다음이 1,000원짜리네요. 그러면 네, 는 나누기 1000. 그러면 다시 money는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그 다음이 100원, 500원짜리네요. 그러면 코인 500원은 money 나누기 500. 그러면 money는 500으로 나눈 나머지. 그 다음에 코인 100은 money 나누기 100. 그리고 으로 나눈 나머지. 네, 노트북으로 치니까 조금 오타가 많네요. 네, 그 다음에 50원이죠. 네, 코인 50원은 나누기 50원. 그러면 money는 50. 10원은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다 1원짜리죠. 그쵸? 그래서 얘는 바로 코인 1은 money 나머지 10 하면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출력을 하시면 돼요. 네. 출력을 할 때, 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5만원짜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0이 아닐 때 출력해라. 그럼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다 해서 하나하나 출력을 해주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방법은 무수히 많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손쉽게 1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정수를 3개 입력받고, 그래서 3개, 그러면 next int를 3번 써야 되겠죠. 그래서 a, b, c 변수 3개 선언해서 하나하나 저장을 한 다음에 3가지 경우를 모두 비교해야 됩니다. a 더하기 b가 c보다 큰 경우에도 삼각형이 되고, a 더하기 c가 b보다 큰 경우에도 삼각형이 되고, b 더하기 c가 a보다 큰 경우에도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이 3가지 경우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만족하면 삼각형이 되고, 만약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삼각형이 되지 않는. 보시면은 4 더하기 5는 3보다 크고, 3 더하기 4는 5보다 크고, 3 더하기 5도 4보다 큽니다. 근데 이 경우에 4 더하기 4는 9보다 크지 않죠. 4 더하기 9는 4보다 크고, 4 더하기 9도 4보다 크지만 한 군데가 만족하지 않아서 삼각형이 안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 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비교를 해서 모두 비교를 하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지 시스템에서 코드를 할 때 이 출력 결과의 빈칸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번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이 있으면 100,100, 그 다음에 200,200의 이 사각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임의의 점 2개를 입력해서 이 2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이 이 직사각형과 겹치는지 아니는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예제에 보면은 요렇게 있으면, 직사각형이 있으면 점 하나 찍어 놓고 이 점이 이 사각형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네, 확인하는 그 프로그램 예제가 있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잘 응용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2개 입력해야 돼서 총 인트를 4개 입력받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좌표를 순서상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 그 해당 점들이 들어가는지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는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야지 포함이 되겠죠. 네. 둘 다 이 사각형 안에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각형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요 좌표와 요 좌표와 요 좌표를 이용을 해서 요 좌표도 만들어서 비교를 해서 요 점 4개 중에 하나라도 이 사각형에 들어가 있는지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네,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 더하기 4 입력하면 계산기처럼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네, 0으로 나누려고 하면은 네,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cannot divide by 0 뭐 이런 게 출력이 되어야 되고요. 혹은 수식이 아닌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얘는 적당한 수식이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다 출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출력이 되도록 만드는 거, 뭐 별로 어렵지 않고 스위치 케이스문 써서 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곱하기일 때, 나누기일 때, 모듈러스일 때 하고, 그 다음에 디폴트는 얘로 처리하면 되고요. 나누기일 때는 if문 써서 두 번째 인자가 0인지 아닌지를 비교를 해서 0이면 얘를 출력하고, 아니면 이렇게 출력하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네, 여러분들이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주차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숙제 시스템에서 열심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